당뇨는 간단한 음식들만 잘 챙겨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잘 올라간다는 거죠. 혈당 숫자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당뇨는 숫자의 병이 아니라 쌓이는 병이에요. 훨씬 복잡하고 많은 문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 인식과 다르게 의외로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사람들이 당뇨 관리할 때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다들 혈당 올리는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당을 방어해주는 음식, 그러니까 먹었을 때 췌장이 편해지고 몸에 염증이 낮아지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흔하고 너무 평범해서 심지어 반찬 정도로만 취급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얼마나 당뇨에 좋고 혈당에 좋고 혈관에 좋은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추천을 해주신 음식들 4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청과 연근입니다. 무청은 무청 시래기라고도 하죠. 무보다 영양이 5배 이상 많은데 혈당을 천천히 쓰게 만드는 식이섬유가 진짜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무청을 제철일 때 많이 사다 놓으셨다가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그리고 밥을 할 때 조금씩 넣어서 무청 시래기 밥을 해 드시거나 무청 나물 무침도 해 드시고 또 이제 시래기 국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저한테 무청 시래기 밥을 먹었더니 혈당이 많이 안 오른다. 이거 꼭 소개를 해줘라 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또 그리고 연근에 끈적한 성분이 있거든요. 이 떫은 성분이 위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청과 연근 너무 좋은 음식이다 추천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깻잎입니다. 다들 고기 드실 때 향이 좋아서 쌈채소로만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게 당뇨를 보는 제 관점에서는 완전히 좋은 음식, 정말 기적 같은 음식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깻잎 안에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을 분해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에서는 깻잎 추출물을 8주 동안 먹었더니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상태가 18.4%나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깻잎이 그냥 쌈채소, 단순한 향이 좋아서 먹는 채소가 아니라 췌장을 보조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좋은 채소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역과 식초 조합인데요. 많이들 미역 초무침 해 드시잖아요. 이 미역이 물을 만나면 20배 이상 부풀어서 배부른 느낌을 주고요. 또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식초, 특히 요즘 유행했던 사과 식초 있잖아요. 이걸 곁들여서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한 번 더 억제해줘서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적상추인데요. 적상추는 샐러드용 채소 혹은 쌈채소로 알고 계시는데 이 적상추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에 있는 염증을 낮추는데 정말 좋습니다. 당뇨는 결국 혈관병이라서 이런 항염증 채소는 꾸준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서는 텃밭에 적상추 많이 키워서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음식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거를 식사 전에 한 스푼만 먹어도 혈당이 내려가고 살이 쭉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2달 동안 실제로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식후 혈당이 진짜 덜 오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식사 전에 이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먹으면 이 기름이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낮춰줘서 탄수화물을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도 저처럼 실험을 해봤는데 식사 전에 올리브 오일을 먹고 식후 혈당을 쟀더니 평소보다 혈당이 20에서 30%더 낮아졌다. 덜 오르더라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간단한 음식들만 잘 챙겨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잘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이 있나요?
다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은 혈당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약한 우리 한국인의 췌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건강 음료처럼 보이지만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액체 음식들이에요. 이 액체 음식이 왜 안 좋냐 하면은 씻는 과정이 없이 바로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보다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려요. 이게 먹는 저희는 달달하니까 좋지만요. 췌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폭풍이 쏟아지는 거랑 같아요. 대표적인 게 선식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밥을 먹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제 선식을 건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곡물을 갈아버리는 순간 섬유질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이게 건강식이 아니라 액체로 만든 탄수화물 폭탄 덩어리인 거죠. 그러면 시판 과일 주스는 또 어떨까요? 이거는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직접 갈아 마시는 주스는요?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케일 주스, ABC 주스, 샐러리 주스. 요즘 많이 좋다고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재료가 좋은 건 맞지만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을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요. 이거를 갈아버리는 순간 당이 순식간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치솟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음료, 믹스커피 뭐 말할 거 없고요. 몸은 이거를 몸에 좋은 음식이다, 몸에 좋은 음료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설탕 덩어리, 당 덩어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건강해 보이는 한식, 음식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식의 경우에는 양념과 소스가 문제인데요. 쌈장, 고추장, 초고추장, 케찹, 돈가스 소스, 이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어도 소스 한 스푼 때문에 혈당이 확 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우리 회 먹을 때 회는 단백질이니까 괜찮아 하고 드시지만 초고추장은 설탕입니다. 고추장 어떤가요? 밀가루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죠. 쌈장도 어떻죠? 쌈장도 설탕 들어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인은 이 장맛, 소스 맛, 양념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듬뿍 찍어 먹는 이 문화가 췌장에는 쥐약이라는 거죠. 또 요즘 샤브샤브나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월남쌈도 사실 좋아 보이지만 라이스페이퍼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월남쌈이 왜 안 좋다고 그러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정체를 알게 되면 월남쌈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건데 거기다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었다, 당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건 김밥도 많이들 야채가 들었으니까 좋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김밥 쌀 때 쌀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김밥은 후다닥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더 급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물회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회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육수랑 초고추장이 문제예요. 육수 자체에 당분이 많고 여기에 면까지 넣으면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건강한 음식이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혈당에도 건강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혈당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 드시는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흡수 속도, 가공 방식, 특히 영양 성분표를 철저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훨씬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당뇨와 혈당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당화 혈색소만 정상이면 나는 안전하다. 나 당화 혈색소 잘 나왔으니까 나 혈당 관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당뇨는 숫자의 병이 아니라 오해가 쌓이는 병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병을 오래도록 질질질 끌게 하고 치료 시기를 길게 만들거든요. 정말 다양한 오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큰일 난다. 그 불안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후 혈당 수치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먹긴 했다면 누구나 오르내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숫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높아진 혈당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혈관이 얼마나 손상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당뇨는 고혈당이 병이 아니라 혈관이 공격당하는 병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바로 나는 당화 혈색소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믿음입니다. 당화 혈색소는 지난 2,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혈당이 160, 180, 200 이렇게 출렁출렁여도 이거를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고 실제로 보면 수치가 잘 나오니까 아, 나는 건강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몸속에서는 전쟁터일 수도 있어요. 혈당이 폭발하고 인슐린 많이 나오고 췌장이 계속 과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만 좋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없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정말 흔한 착각이 있는데요. 나는 마른 체질이니까 당뇨란 상관없다.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게요. 한국인 당뇨의 절반은 마른 당뇨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원래 췌장이 작고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서양인보다 36%나 낮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스트레스만 받아도 잠을 하루만 못 자도 혈당이 금방금방 튀게 됩니다. 몸무게가 적다고 안전하다? 아,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그리고 혈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라고 하면은 혈당 숫자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요, 한국인의 당뇨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많은 문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췌장, 인슐린, 혈관, 염증, 간, 심장 등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 혈당 높다, 혈당 낮다, 이건 혈당에 좋대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결국에는 그냥 매번 걱정만 하게 되는 일상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뇨는 절반이 오해에서 시작되고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 좋아질 수 있다라고요. 과당이 다이어트에 더 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당은 혈당을 안 올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절반만 맞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과당은 포도당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당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과당은 혈당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더 조용하고 위험하게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포도당은 근육이랑 간으로 나눠서 들어가게 되지만 이 과당은 이 과정이 없어요. 바로 간으로 직행하게 돼요. 그러면 간은 어떨까요? 간은 이 과당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들이면 선택지가 없어요. 주는데 받아야죠, 어떡해. 그래서 조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을수록 지방간이 빨리 생기고 내장지방이 빠르게 쌓이고 혈중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빨리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은 괜찮아 보이는데 몸은 더 빨리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과당은 포만감을 만들지 않아요. 과당은 배부르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당 같이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 렙틴이 올라가면서 아, 배부르다. 뭐가 들어왔네. 이런 신호를 뇌가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당은 칼로리는 많은데 들어온 양은 많은데 그런데도 이 신호가 안 가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니까 더 먹게 되고 아, 더 먹어도 되겠지. 아직 많이 안 먹었으니까 더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과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축적이 되고 그게 당뇨 전 단계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특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말린 과일도 과일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과일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말린 과일은 당이 엄청나게 농축된 거라서 지방간을 정말 빠르게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과당 중에서도 그냥 혈당 폭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일을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시곤 하는데요. 식사 후에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몸에서도 에너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드시지 않는 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에 과당이 들어오게 되면 간은 그대로 지방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공복 혈당 괜찮고 식후 혈당 괜찮게 나오는데 지방간이 생겼어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식사, 과일,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드시면 지방간이 자꾸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맛과 혈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혈당만 안 올리면 괜찮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사 건강, 이 당뇨는 혈당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혹은 올릴 수 있음에도 지방, 간, 인슐린, 장내 미생물까지 몸 대사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과일을 못 먹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혈당이 걱정되지만 과일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식사 후가 아니라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적정량을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단맛이 나는 과일 무조건 나쁘다 라고 보지 마시고요. 단맛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간으로 갈까? 아니면 근육으로 갈까? 이 부분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 유발시키는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를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올랐다,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 그게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쌓이면서 췌장이 조금씩 지쳐버린 결과예요. 특히 한국인은 원래 췌장 기능이 서양인보다 훨씬 약해요. 췌장 크기 자체도 작고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같은 생활 습관을 하더라도 영향을 더 빨리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잠을 하루만 못 자도 혈당이 금방 흔들려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 뭘까 하면은 결국은 식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그것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췌장은 원래 하루에 3번만 일해도 충분한데 조금씩 여러 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위가 작아서 조금씩 여러 번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췌장이 하루에 7번 8번씩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간식을 자주 먹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이 혈당이 어떻게 변하나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까 밥 먹을 때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데, 이 간식을 먹었을 때도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혈당 관리 진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식을 자주 먹으면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췌장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게다가요, 제가 잠을 또 잘 못 자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공복 혈당도 그렇고 식후 혈당도 그렇고 완전 불안정하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11시 이후에 자거나 한 6시간 이상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게 혈당이 훨씬 더 많이 튀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잘 안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오르고요, 공복 혈당도 오르고요, 혈당 스파이크도 훨씬 쉽게 옵니다. 그래서 밥도 잘 챙겨 먹어야 하고 잠도 잘 자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괜찮은 과일은 무엇이 있나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과일들 대표적으로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는 혈당 부하 지수가 정말 낮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대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서도 맘 편히 드시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평소보다 조금 많이 먹어도 혈당이 괜찮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정말 좋은 과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는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데요, 특히 껍질에 있는 폴리페놀, 펙틴이라는 성분이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땅콩버터랑 사과를 같이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드시면 혈당 방어에도 도움되니까 아침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땅콩버터랑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린 키위입니다. 그린 키위는 혈당 지수도 낮고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의외지만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과일인데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잘 익은 바나나,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덜 익은 초록빛을 띠는 그런 초록 바나나가 훨씬 좋습니다. 저항성 성분이 많아서 배부른 느낌도 좋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추석 때 이제 운동을 할 거라고 운동 전에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를 한 개 먹었는데 그때 일이 있어서 운동을 못 하셨어요. 그랬더니 혈당이 200 이상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바나나는 무조건 덜 익은 걸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과일을 먹을까의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일을 혈당 안 올리니까 좋으니까 마음껏 드시면 안 되겠죠. 또 적정한 양이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일은 무조건 통째로 드셔야 됩니다. 주스로 갈아버려서 액체로 드시게 되면요. 식이섬유가 다 파괴돼서 혈당이 순식간에 오릅니다. 두 번째는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과일이든지요, 종이컵 한 컵 혹은 반컵 분량으로 양을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일만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요, 혈당이 정말 빠르게 올라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조금 드시고 과일을 곁들여 드시거나 밥을 먹고 나서 디저트로 조금만 드시는 게 혈당은 훨씬 덜 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마다 같은 과일이어도 혈당이 다 다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은 방울토마토 혈당 하나도 안 오르는데 어떤 분은 방울토마토 먹었더니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안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먹는 과일이라면 15분, 30분, 45분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과일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마음 편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당뇨 환자 과일 먹을 수 있습니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 양, 방식을 정확히 지키시면서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밥 먹고 졸린 현상이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원래 밥 먹으면 졸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랑 정말 깊게 관련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혈당은 누구나 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30에서 50 이상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이들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밥 먹고 졸린 게 단순히 식곤증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밥 먹었다고 졸리면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인가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곤증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단순한 식곤증은 어떤 게 다른가요? 궁금하실 텐데요. 식곤증은 식사 후에 위장으로 피가 몰려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즉 졸리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졸리게 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보통 밥 먹고 나서 30분쯤 나타나고 1시간 정도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산책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시면 금방 괜찮아지는 정도예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는 완전히 달라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인슐린 때문에 확 떨어지면서 밥 먹고 나서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졸리고 멍하고 엄청나게 피로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단 음식이 너무 당기거나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이 떨린다거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기도 하고요.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한테 이 혈당 스파이크는 훨씬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밥을 먹고 졸린 게 이게 단순하게 식곤증인지 혈당 스파이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직접 식후에 혈당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혈당 패턴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식후 1시간 혈당이 140에서 150 이상
확 오르고 2시간에 다시 빨리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면 거의 혈당 스파이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밥 먹고 졸리다 라는 현상은 혈당 스파이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졸음이 심하고 오래가고 허기, 단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하게 생긴다면 몸이 지금 혈당 조절을 조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식사 순서를 바꿔서 하시는 거,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거나 식사 후에 10분 동안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제 탄수화물, 밥 양을 조금 줄이시거나 해서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조절을 해주셔도 확실하게 변화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는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지금 기준이 내려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영상들을 보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높게 오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밥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요. 그런데 그 스파이크는 자연스러운 범위를 넘어서 확 치솟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식후 1시간 혈당이 40에서 150 이상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식후 1시간 혈당이 145 이상을 넘으면 당뇨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숫자 그 자체보다 올라가는 속도와 꺾이는 패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160, 180까지 급하게 튀고 그 다음에 다시 80에서 90까지 떨어지면서 졸리거나 허기가 생기거나 단 음식을 엄청나게 먹고 싶다면 이게 전형적인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혈당이 얼마나 높냐 보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요동치느냐, 이게 혈당 스파이크의 핵심 기준이라고요. 당뇨랑 혈당 스파이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결국 당뇨가 됩니다. 당뇨랑 혈당 스파이크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둘은 완전히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흐름의 다른 단계예요.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혈당이 올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급격하게 확 튀는 혈당,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췌장은 이거 비상사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슐린을 급하게 많이 만들어내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과로로 지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당뇨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면 인슐린이 너무 자주 나오고 세포가 이제 이 인슐린의 말을 안 듣게 돼요.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더 잘 오르고 그 혈당 스파이크가 다시 인슐린 말을 안 듣게 하고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지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당뇨로 이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뇨의 예고가 아니라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가 진행 중이라는 초기 신호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거를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병원은 이제 가면은 우리가 보통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보는데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1시간, 2시간 안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식후 1시간 혈당 스파이크를 맞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용히 진행되는 당뇨의 가장 흔한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당뇨를 막고 싶다면 혹은 진행되는 걸 막고 싶다면 혈당 스파이크부터 잡으셔야 돼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췌장이 쉬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당뇨 위험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당뇨 관리의 시작점이자 가장 정확한 경고등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기는 건가요? 먹으면 다 생기는 건가요? 혈당 스파이크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타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기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밥 먹으니까 혈당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혈당 스파이크는 몸이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혈당이 확 튀는
비정상적인 급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버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면 왜 생길까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뱃살이라고 하잖아요. 배 안에 지방이 쌓이면 그 내장 지방에서 기름 성분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근육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도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몸에서는 혈당이 왜 안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슐린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는 점점 지치고 여기서부터 사실상 당뇨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 많아지면 훨씬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 올라가면서 혈당이 훨씬 잘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혈당 스파이크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췌장의 체력, 세포가 인슐린에게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 그리고 몸의 대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에도 반응은 전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김밥을 먹어도 20에서 혈당이 멈추는데 어떤 사람은 200까지 확 튀는 게 바로 이 차이 때문이에요. 실제로 깡마른 20대 여성분이 정제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180에서 200까지 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 살이 안 찌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당뇨 전 단계거나 뱃살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더 크게, 더 오래, 더 넓게 나타나요. 그리고 한 번 올랐다 말았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혈당이 내려오는데도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모든 사람이 생기는 현상은 아니에요. 대사 시스템이 조금 지치거나 망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못 버티겠어 하고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밥 먹고 졸리고 갑자기 허기지고 단계 확 당긴다 이러면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있네, 나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혈당 140 넘으면 당뇨다. 혈당이 한 번만 올라가도 큰일인가요? 아니면 연속 혈당 측정기 꼭 착용해야 되나요? 탄수화물은 다 나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게 바로 그 오해들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해 4가지만 하나씩 바로잡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의 핵심 원인인가? 이거예요. 이거는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당뇨의 본질은 혈당이 오르는 병이 아니라 혈관이 공격받는 병이라는 거예요. 혈당이 잠깐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그 스파이크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그 과정에서 혈관 가장 안쪽에 내피세포에 얼마나 많은 염증과 상처가 쌓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의 목표는 혈당 숫자를 억지로 내리려는 게 아니라요, 혈관 그리고 췌장을 지키면서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관점으로 이해해야 정확하게 관리가 가능해요. 두 번째 오해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이 정상이라면 괜찮겠지? 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위험한 오해인데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만 보기 때문에 혈당이 가장 많이 치솟는 식사 후 1시간, 그 혈당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복도 정상, 식후 2시간도 정상, 모두 다 정상인데 식후 1시간에 180, 200까지 나오는 분들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진단 기준 밖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위험 신호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하시고 공복혈당 정상이라고 나오지만 안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연속 혈당 측정기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은요, 당뇨 있는 분들, 당뇨 전 단계, 당뇨 가족력 있는 분들, 그리고 비만이나 대사 위험이 높은 분, 그리고 혈당 변동이 심해서 혈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 정도예요. 건강한 성인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요즘은 내 혈당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 한 번쯤은 착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 2달 동안 계속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지 잘 알 수 있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사용하면 너무나 좋다. 이거는 꼭 사용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지만요. 더 중요한 건 이 혈당 수치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사용하시되 꼭 모든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해는요. 탄수화물은 다 먹지 말아야 한다. 라는 오해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위험한데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에너지를 내게 해주는 주요 연료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인은 췌장 크기가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적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췌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핵심은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을 조절하고 먹는 순서를 바꾸고 천천히 먹는 거예요. 즉 혈당 관리를 위한 전략을 바꾸는 거지 특정 음식을 끊어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가 왜 당뇨인에게 특히 위험한 건가요? 혈당이 200까지 확 튀잖아요. 그러면 혈관은 정말 빠르게 파괴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이지, 안 아프니까 모를 뿐이지 몸 안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큰 충격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그냥 혈당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수치인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요. 혈당 스파이크 생기잖아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혈관, 지칠 대로 지친 췌장을 더 강하게 때리는 큰 충격이 혈당 스파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합병증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결국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돼요. 실제로 실험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계속 혈당이 높은 것보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심할수록 세포들이 2배 이상 더 많이 파괴된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숫자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숫자가 튀는 그 폭, 위아래로 튀는 폭, 그리고 그 속도 자체가 혈관에 더 크게 상처를 낸다는 거죠. 이렇게 상처가 반복되면은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작은 혈전들이 붓고 염증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빠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혈관 합병증이고요. 그리고 스파이크는 작은 혈관, 그러니까 미세 혈관들 있죠. 심장에서 멀어진 쪽에 있는 장기들, 눈, 신장, 발을 더 빠르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실명 위험이 생기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되고 말초 혈관이 상하면서 당뇨 발과 절단 위험까지 생깁니다. 특히 이런 미세혈관 합병증은 혈당 변동이 큰 사람한테 3배에서 7배까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췌장을 정말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혈당이 200, 300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췌장은 그 혈당을 잡으려고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과로를 하게 되고 결국 죽어나가게 되고 기능을 못하게 돼요. 췌장이 과로사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혈당 스파이크는요. 오늘 좀 높았네 하고 끝낼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병증을 앞당기고요. 췌장을 죽게 만들고 혈관 손상 속도를 몇 배로 빠르게 만들어서 결국에 큰 합병증을 끌어오는 치명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때 우리 당뇨인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추워지는 시기에 환자분들 갑자기 응급실에 가시거나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당뇨 23년 차인 엄마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당뇨딸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가 벌써 23년, 24년이 다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없었고요. TV에서 당뇨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당뇨니까 밥 줄이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게 저희 엄마가 들을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드시고 밥은 거의 안 드셔서 저혈당이 와서 거의 쓰러질 뻔한 적도 많았고요. 새벽 4시에 농사일 나가시면서도 운동하라니까 운동해야지 하면서 진짜 악으로 깡으로 운동하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죠. 혈당 관리는 의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방법의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직접 실험을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마음 저도 이해는 합니다. 매일매일, 매번, 매 식사마다 조절하고 참아내는 건 정말 지치거든요. 근데요, 제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나중에는 결국 많은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을 다니느라, 합병증을 관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반대로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혈당을 관리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여행을 다니고 손주랑 놀고 또 좋아하는 취미도 열심히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해보세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가장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힘들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힘든 문제들 혼자 떠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뇨 23년 차인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올리고 당뇨에 좋은 제품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실제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제 몸을 통해서 실제로 혈당 실험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과 다른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힘을 얻고 싶다면